예, 4강. 아마 오늘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네요. 우리 전체 26개의 케이스 중에 여기 사례 25이고요. 제가 사례 24번은 뺐고요. 그래서 24.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상가를 분양받아 문제가 난 사례예요. 이 케이스는 이제 뭐 미사도 그렇고 뭐 위례도 그렇고 새로운 상가들이 공실들이 엄청 많잖아요. 가서 보면은. 그리고 뭐예요? 1층에 보면은 다 부동산밖에 없어요. 왜? 1층 상가가 사실은 2층보다 소위 그 분양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월세 같은 경우는 2층 상가가 보통 50% 60%밖에 안 되고요. 3층, 4층 그 위로 올라가면 그거는 40% 정도밖에 안 돼요. 지하도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층이 제일 비싼 상가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1층에 소위 상가 입구나 이런 좋은 목을 잡으려는 노력들이 꽤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 케이스는 이 분양할 때 열심히 말만 듣고 했더니 나중에 이제 주인 된 다음에 분양받은 다음에 임대 내려고 그랬더니 임대료를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낮춰서 하지 않으면 아마 임대가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전번에도 얘기했었죠. 전번 앞에 강의에서 임대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뭐 건물이건 상가 하나건 건물 속에 있는 그 상가 분양받은 거 하나건 간에 결국은 임대료가 뭘 결정하는 거예요? 그 가격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또 투자 수익률 계산할 때 뭐죠? 월세에 문제가 생기면 투자 수익률이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 상가 수분양자, 분양을 받은 사람을 수분양자라고 얘기해요. 솔깃 나의 말을 잘 듣는 모양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임차인하고 하려더니 임대를 요구해, 인하를 요구해요. 자, 분양상가 우선만이라는 사람은, 일단, 분양해라. 임대도 나눠줄게.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좋아서 임대를 하려고 했더니 임대 차질이 있단 말이야. 네가 얘기한 거고 다르지 않느냐. 또, 그 동네 사는 기존 상인한테 물어봤더니, 아마 아무리 새 그거래도 그 임대료를 못 받을 겁니다. 그 임대료 인하를 권유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가고 난 후에 달라진 거죠. 한마디로 황당한 거지. 자, 이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면요. 상가 수부장자 전성길은 정설기선 상가천 10평, 평당 3천만 원, 3억 원의 분양을 받기로 했고, 분양상가는 전철역 중심 부심권 지역이고, 기존 상가는 좋은 상가네요. 전철역 근처니까. 분양회사 직원 우선만은 보증금 2천만 원만 내고, 월 임대료 200만 원, 소위 수익 임대가 보장이 가능하다. 자, 3억 투자하시면은 보증금 2천만 원 들어오고요. 월 200만 원 들어옵니다. 난 매수를 보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연 수익률 계산하니까 8.2% 되더라. 자, 2천만 원 먼저 12% 이자 월 생각을 해보고 200만 원그 12개월. 뭐, 이게 이제 옛날이니까 그렇지만 월 12%는 연 12%는 안 나오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다 옛날 그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2,840만 원이 나오니까 3억 원 투자하면 연 8.2% 나오더라. 자, 상가 입주 시기가 도래했으나 임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임대료 100만 원으로 임대 조건을 하냐. 반으로 하자면 안 된다. 자, 기존 상가 운영 경영자도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2천만 원 12%, 그 다음에 100만 원 12개월이니까 1,440만 원, 4.2%로 절반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케이스죠.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다시 얘기하면은, 상가에 대한 정밀한 검토 없이, 다시 얘기해서, 뭐요? 이 사람도 잘 만나보지 않았죠. 그 다음에 여타 상가하고 비교 같은 걸 얼마나 해봤는지 모르겠고, 이 분양회사 직원 말만 우선적으로 믿은 게 아니냐, 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이거는 이 케이스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보통 보면은, 신도시나 또는 뭐 아파트에 새로 재건축을 했건 간에 상가를 좀 과잉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체 비슷비슷한 업종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장사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임대료를 낮추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장사를 하려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상가는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느냐, 상가의 가망 고객이 존재하는 배후지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상가의 입지 선정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특정한 투자 대상 상가를 찾기 위한 행위일 수도 있겠지만 가망 고객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뭐요, 우리 뭐 주상복합 같은 데 가면은 밑에 상가들 엄청 많죠. 물론 별도의 빌딩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밑에 상가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 미아의 저 기름역 같은 데 가면은 아파트 있고 그 밑에 그 위에 한 3층까지 상가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 그 안에 있는 아파트에 예를 들면 입주민들이 다 자기 것만 이용해 줄 수가 있을까요? 여기 3층에 있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면 하겠어요? 잘 안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주상복합의 상가들이 잘 안 되고 특히 이제 이게 심각하게 있는 데가 마포에 가면 주상복합들이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장사 안 됩니다. 자, 상권 분석을 할 때는 여기는 물론 이제 우리 이론성으로는 1차, 2차, 3차 상권을 분영해서 비교적 소위 고객의 그 숫자가 많은, 그 다음에 경쟁업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조사해서 상권 분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아니면은 소위 지리적 분석을 통해서 상권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이게 이제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뒤에 얘기 아니에요. 투자할 때는 현재지만 나중에 입주할 때는, 아니면 또는 임대를 놓을 때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냐, 상당한 어떤 면에서는 현재에서 투자의 부동산 투자의 어려운 점이 뭐예요? 현재에서 미래를 예측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권 분석은 어떤 면에서는 그 상당히 뭐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론적인 분석 방법이 들어오긴 하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아까도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팔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자기가 돌아가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게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해봐야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상당한 예측에 의해서 하겠지만요. 왜 아파트가 몇 채 지어지느냐, 거기에 비슷한 업종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그 업종 경쟁 업체의 면적이 얼마나 내가 차이가 나느냐, 뭐 이런 거 생각해서 하긴 하지만 이건 상당히 모험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런 것만 상권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니죠.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도남동 그 기름역이 있는 쪽에 뭐 분식집을 하나 해야겠다. 또는 뭐 치킨집을 하나 하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 근처에도 있죠. 치킨집이 몇 개 있는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자료는 제공이 안 돼요. 미국은 돈을 내면 걔네들이 예를 들면 비슷한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 신고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가 알아낼 수 있어요. 매출을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으면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 그 상권을 형성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소위 처분할 수 있는 소득과 비교해 보면서 어느 정도 장사가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면에서 약간 과학적인 접근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발품 팔아서 하는 거예요. 잘못하다 역시 속죠. 기존에 있는 상가 살려고 그러면 뭐야? 장사가 안 돼서 파는 거지 장사가 잘 되는 상가는 팔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팔려고 그럴 때 어떡합니까? 어떤 때는 공짜 쿠폰 줘가지고 사람 들어와서 먹게 해요. 우리 이렇게 장사 잘 됩니다. 예? 그런데 속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는 오히려 매도 타이밍에 비해서 그렇게 서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당장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거든. 자, 그 다음에 상가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죠. 입지 선정, 상가를 분양. 현재와 미래의 경쟁 상가를 조사하면서 경쟁적 경업 정도,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고객의 접근성과 고객의 통행량.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의 상업 환경, 상가 노출성, 상가 건물 상태. 이 노출성은 뭐예요? 코너 상가가 제일 좋은 거죠. 코너 상가가 노출성이 많아요. 상가 건물 상태는 이게 전번에 우리 임대차에서 도 얘기했듯이 너무 오래된 상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인테리어 같은 거 새로 하기가 좀 불안하고요.
뭐 경매 등등을 해서 위험한 상가 같은 건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의 영업 상태 및 권리금 수준, 수익성이 어떤지. 권리금이 많이 붙은 상가들이 대부분 장사가 잘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상권의 성숙도 및 변화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 다음에 등록된 대규모 상가 건물, 매장 합계가 예를 들면 1000평 이상 된 큰 뭐 마트가 있다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조그만 슈퍼마트 차리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다 조사해봐야 되는 자료가 있고 누가 일반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알아봐야 되는 부담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실수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죠. 자, 상가 분양 시 점검 사항은 시행 시공 건축주와의 관계 및 분양에 대한 안전장치.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분양은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요, 그거는 소위 정부에서 대한보증보험 우리 아파트에 소위 말하는 그 자금을 조달해 주는 데서 대신 져줘요. 그랬더니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지만 상가는 분양한 소위 말하는 시행자라는 게 사업을 그 상가 분양을 시작한 사람, 사업 계획을 시작한 사람, 시공자는 건설사예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주, 토지를 갖고 있는 점 이제 달랐지만 이런 사람들이 얽혀가지고 나중에는 중간에 파토가 되면 하다가 말면은 그 상가는 지어지지가 않아요. 잘못하면은 분양을 받은 사람이 억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돈이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분양계약 이후에 업종 변경 가능성. 대부분 우리 저 상가 같은 데 보면은 자체 관리 규약을 갖고 있어서 자, 1층에 예를 들면 세탁소가 있는데 1층에 다른 세탁소 들어오면은 영업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하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뭐 2층에 세탁소가 있는데 공간을 1층에 예를 들면 뭐 클린터피어가 들어온다. 그거는 직접 세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위 구체적인 것까지도 관리규약 같은 거를 잘 봐서 정해야 된다. 안 그러면 굉장히 분쟁이 생 원수돼요. 그다음에 배우지의 고객 숫자, 종류질, 그렇죠? 선착순 분양 시 인기 업체는 조기 분양되면 당연히 그렇겠죠. 병원이 들어오면 약국 같은 거는 뭐 조기 분양되니까. 분양 가격 과다입을 체크한다. 주변 상가 시세 1층 가격 대비 투자 비용 중 60% 오세요. 가능성 여부.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이거는 대부분 신규 상향 저 상가들은 좀 과도하게 분양이 되고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층이 100이라고 그러면은 소위 2층이 한 50%, 3층이 이상은 40%밖에 안 돼요. 지하가 한 50% 된다고. 그래서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파트처럼 인테리어를 많이 꾸밀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가 분양은 1, 2층만, 예를 들면 1층만 제대로 완판을 해더라도 1층하고 지하가 오히려 편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뭐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가 같은 경우에서는 1층하고 한 개 층만 더 판매해도 나머지 제대로 판매를 못해도 다 소위 본전은 뽑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가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가격 차이도 많고 또 그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요, 엘리베이터 있는 데는 그나마 낫지만 엘리베이터도 대부분 큰 상가가 아닌 것은 엘리베이터 시설이 별로 안 좋아요. 에스컬레이터는 더 없을 수도 있고. 자, 그런 상가들은 이제 소위 뭐 임대료나 이런 것에 많은 차등을 갖고. 제가 이제 아침에 뭐 운동을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4층이요, 4층. 그래서 이제 4층을 올라가려면 아주 날새입니다, 날새. 그 상가는 우리 아파트에 있는 상가인데 마침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임대료 되게 쌀까요? 그다음에 영업별 허가 및 신고사항이 어떤 건 허가 안 나는 경우도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건축법에서도 나왔고 옛날에 용도 지역 지구 설명하면서 이쪽에 건축물의 용도까지 정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진열 상품과 일조권. 우리 서쪽에 있는 것들은 뭐죠? 햇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지하철과 같이 우리 우측 통행을 하니까 같이 걷는 방향의 상가가 좋은 거지. 지하철 쪽으로. 그거는 거꾸로 되는 거라든가 이건 별로 안 좋다. 뭐 이거는
어떤 이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잘 검토하고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그래서 특히 여기 이제 그 분양 가격을 과다하게 주고 들어갔는데 이 장사가 안 된다거나 딴 데하고 소위 그 비교해서 장기간의 임대 수익을 누릴 수 없는 경우도 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상가 분양하면 부동산 업소밖에 없거든. 그래서 걔네들 나가면 그다음에는 뭐요? 그걸 대체할 만한 소위 높은 임대료를 내고 들어올 사람이 없다 보면 어떻게 돼? 나중에는 공실로 많이 남는다.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명동, 이태원 지금 최근에 소위 공실률이 30% 40% 이렇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폐업을 하고 싶은데도 못해요. 왜?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융자가 기량 주는 것도 융자가 많거든. 그래서 만약 폐업을 하면 그 돈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폐업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권리금이나 이런 거 욕심 때문에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자, 요거는 다른 건데 이건 실제 사례예요. 실제 분양 공고 사례. 이대 앞에 있는 사례인데 광고 문안이 재밌어서 제가 뽑았어요. 대한민국의 투자 영순이다. 검증된 상권, 이대 정원 앞에서 투자의 성공의 꿈을 꾸는다. 대학, 지하철, 여자가 많은 3대 상권이다.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대학도 있고 지하철 여자가 많으니까 좋겠죠. 왜? 소비. 그다음에 지하철, 대학생, 2대 정문 앞에 블루오션, 사방으로 밀집돼 파괴를 가진 초대형 상권, 폭발적 수익이 이루어집니다. 신뢰하는 기업들이 성공 투자의 길로 안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시행사, 시공사, 자산관리사, 협력원의 협력사인데 결국은 이 사업은 핵심은 시행사예요. 시행사. 이 시행사는 되게 영세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튀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하다가 사고 내고. 자, 그럴듯하게 광고를 하고 여기 신천역이 있고 뭐 이대역 있고 난리하네요. 제가 사실은 이거 가봤어요. 무슨 저 이대 들어가는 정문 옆에 골목에 있는 조그만 상인데 솔직히 말해서 형편없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광고를 하냐면은 임대수 옆에 분양 공고에 이렇게 나왔어요. 소형, 중형, 대형 점포가 있는데 매매가가 거의 과거니까 좀 싸겠죠. 3평짜리인데 58% 전용이면은 한 다섯 평 정도 되는 거예요. 매매가 1억 6천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5천만 원 평당 이렇게 된 거죠. 중형은 2억 6천, 대형. 대출 요거 30%까지 받는데요. 그래서 4억 8천을 받으면 실제 자기 자본은 8억 2천이 들어온다. 임대보증금 3천만 원 받을 수 있고 임대료 월 120만 원씩 들어온다. 그래서 소위 괜찮은 상가다 하고 이렇게 다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 아시겠죠? 매매가 1억 6천, 대출 30% 받으면 실매가 그쪽 빼니까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사니까 또 빼죠. 그래서 임대료가 120만 원이니까 이 경우에서는 5억 2천만 원, 5억 2천만 원 중에 월 120만 원, 1년이면 1억 1,400만 원이죠. 계산해 봤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17.6%예요. 중용 18.2% 돼요. 이거 한 10년 전에 광고 나온 거였는데, 자, 이거 보면 뭐요? 솔깃하죠? 은행 이자가 뭐, 한 10%도 안 됐던 그때였는데, 수익률이 이렇게 높으니까.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제 분양이 됐느냐? 사실은 분양 다 잘 안 됐어요. 자, 제가 왜 이걸 여러분들에 보여드리냐면은, 이 분양을 소위 유인하는 광고는 이 정도의 레벨밖에 잘 안 나와요. 이거 가지고 이제 소위 분양을 대행하는 업자들의 어떤 면에서는 감언 이설에 속아서 큰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자, 투자 수익률 계산이 틀린 거예요, 사실상. 왜 틀렸느냐? 첫 번째는 금융비용. 대출이자 지불에 단기 일시불 상환 문제, 이자율 등등이 가만히 안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 가만 안 돼 있죠. 대출하고 여기 뭐 바로 월 임대료에서 5억 2천을 뺀 그거밖에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자 가만 안 했다. 그 다음에 이게 분양이 안 될 경우 어떻게 되느냐. 공실. 또 중간에 분양했다가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뭐예요? 운영 경비가 있죠. 감가상각비, 우주부수비. 처음엔 잘 안 들어가겠지만 감가상각비는 들어갈 거고.
자, 세금, 재산세, 소득세 내야죠. 그 다음에 불량부채.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때는 임대료 안 내고 버티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시장이 침체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권리관계. 이게 작은 영세한 업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공사가 뻐그러질 염려도 없잖아 있더라. 분양이 잘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과대 광고. 뭐 사실은 은행 대출이 이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위험도 있고 여기 업종이니 이런 등등의 아마 의리 관련 회사였는데 지금 시장 침체 보면은 불을 보듯 빤하죠. 왜 이런 소위 말하는 테마상가들은 잘 안 돼요 최근에는. 왜 그럴까요? 인터넷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터넷 모바일 때문에.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의료 전문 상가 이런 것들 망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아요. 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나의 사례로 봐라 이거예요. 사례로. 그래서 뭐요? 이런 거 나왔을 때 꼼꼼히 살펴보고 절대로 가머니설에 과대 광고나 어떤면은 과대 설명에 현혹되지 말라 이거죠. 자, 이런 걸 제대로 해야 내가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뭐요? 아, 우리 교재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어요. 좀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죠. 하지만 뭐 온라인으로 하는 제한된 광고고 제한된 시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네 가지 파트에 대한 주요 내용들은 대부분 다 전달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교재 비싸지 않으니까요. 당연히 사가지고 필요할 때 참고하세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거기에 표기된 숫자나 이런 건 달라져도 전체적인 프레임이나 이거는 거의 변하지 않아요. 의사결정을. 우리 부동산 생활을 슬기롭게 해야죠. 또 무슨 얘기예요? 기회가 되면 잡아야죠. 특히 경영을 관심 있는 사람은 돈을 벌어야 돼요. 대부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게 살고, 어떤 면에서는 짜증나요. 특히 본인은 몰라도 나중에 후손들이, 여러분 아들, 딸들이 만약에 나중에 생긴다 그러면은 부모 원망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테크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 재테크의 기회를 가지려면 뭐겠어요? 내가 부동산 분야에 처음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계기가 됐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입문 코스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대 학생은 부동산 분야에 올인하면은 제가 보면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이 부동산은 소위 스카이 나오는 애들은 스카이 대학 같은 애들은 잘 안 해요. 나중에 관련된 업무를 하지만 전공은 안 한단 말이에요. 발품 팔기 싫어해요. 중개업 하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분야의 서울대학을 건국대학이 자기라고 그러잖아요. 건국대학 뭐 우리가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 되시면은 자격증, 특히 공인중개사부터 자격증을 따놓으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인생에 어떤 변화가 올 때 준비하는 소위 제2의 인생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자료 제가 이제 강의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제 이메일이나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건 아실 테니까 혹시라도 문제 있거나 또 이런 부동산 쪽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하시라도 연락 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아니면 좋은 분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잘 참고 소위 동영상 시청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